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깊은 상월짜기 어느 마을에 사시사철 은은한 매화향기가 끊이지 않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당에 서면 마을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정작 그 집에 사는 주인은 세상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듯 언제나 대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매화나무 집이라 불렀는데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오래된 매화나무 가지들이 마치 집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매화꽃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마을 어귀까지 향긋한 내음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이 고택에는 젊은 선비 김씨가 늙은 하인 한 명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오로지 집안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뒷마당으로 나가 하염없이 매화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자처럼 하얗고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김선비의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차곤 했는데 그토록 준수한 인품을 지닌 선비가 왜 홀로 청승맞게 늙어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이토록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연화낭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별하게 되었는데 연화낭자는 몸이 본래 약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매화꽃이 지던 어느 봄날 밤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낭자가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뒷마당에 있는 늙은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자신이 죽으면 저 나무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화나무가 되어 매년 봄마다 서방님을 보러 올 테니 꽃이 피면 자신이 온 줄 알고 반겨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뒷마당 양지 바른 곳에 아내를 묻고 그 곁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어도 김선비의 일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화수를 떠서 아내의 무덤 앞에 올리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내가 살아서 옆에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곤 했는데 밤새 평안했느냐는 둥,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는 둥, 뜰 앞에 풀벌레 소리가 듣기 좋다는 둥,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늙은 하인 박노인은 그런 주인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해 산 사람의 청춘이 시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김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김선비가 거처하는 사랑방 문을 열면 바로 뒤뜰로 나가는 툇마루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는 종일토록 문을 열어두고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소리는 마치 아내가 치맛자락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고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는 그녀가 속삭이는 숨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방울이 나무짚을 때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내가 추위에 떨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무덤가에 비가림막을 치기도 했고 눈이 내리는 날이면 혹여나 가지가 부러질까봐 밤새 잠 못 이루고 눈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선비에게 그 매화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그 자체였으며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귀신에 홀린 것이라며 수군대기도 했지만 정작 김선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아내와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아내가 잠든 이 집을 지키며 매화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큰 소리로 낭독하여 무덤 속의 아내에게 들려주기도 했고 맛있는 차를 우리면 찻잔 2개를 나란히 놓고 보이지 않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의 훈장 어른이 김선비를 찾아와 이제 그만 마음을 추스르고 새 장가를 들어 가문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점잖게 타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라며 자네의 재주와 학식이 아까워 이러는 것이니 부디 고집을 꺾으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주인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들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이 집과 나무를 두고 어디로도 떠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고 정중하여 훈장 어른도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혀를 차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선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김선비의 집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는 수령이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목이었는데 그 줄기는 용이 승천하는 듯 뒤틀려 있었고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만개하면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꽃이 지고 난 뒤에 앙상한 가지 또한 기품이 있어 사군자의 으뜸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김선비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그가 그린 매화 그림은 실제 나무보다 더 생생하고 향기가 나는 듯하여 한 번이라도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려했으며 오직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며 방 안에 걸어두고 혼자 감상하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을까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김선비는 입맛이 없다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그나마 먹는 것도 나물 반찬에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박노인은 읍내 장터에 나가 싱싱한 생선이나 고기를 사다가 정성껏 요리하여 올렸지만 김선비는 육식을 멀리하고 담백한 음식만을 찾았습니다. 그는 몸을 가볍게 하여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아내의 영혼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스스로 고행과도 같은 절제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호롱불 아래서 붓을 들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붙이지 못할 그 편지들이 서랍 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 김선비는 잠결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서둘러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창호지에 그림자를 드리운 것뿐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김선비는 겉옷을 걸치고 뜰로 나가 나무의 거친 껍질을 어루만지며 그대가 온 줄 알았소. 부디 꿈에서라도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시오.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밤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쓸쓸한 독백을 우연히 듣게 되면 발걸음을 멈추고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떠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으며
동네 강아지들조차 그 집 대문 앞에서는 짖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김선비의 지극한 정성은 마을 전체에 묘한 기운을 퍼뜨렸는데 그것은 으스스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잔하고도 성스러운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지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이면 김선비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는데 그는 아내의 무덤이 눈무게에 눌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빗자루를 들고 나가 눈을 치웠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고 입김이 하얗게 서려도 그는 쉴 줄을 몰랐으며 박노인이 뜨거운 물을 떠다주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눈 덮인 매화나무 가지에 맺힌 꽃봉오리를 보며 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는 나무의 강인함에 위로를 받았고 언젠가 다시 피어날 꽃을 기다리며 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에게 겨울은 단지 춥고 힘든 계절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내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작은 은장도와 그녀가 즐겨 쓰던 머리빗이 들어있었는데 머리빗에는 아직도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몇 올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빗을 코에 대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내의 향기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질까 두려워 그는 매일같이 유품을 꺼내보며 아내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고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내의 존재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박노인의 알뜰한 관리 덕분에 넉넉지는 않아도 부족함은 없었으나 김선비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지내는 바람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고가는 점차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재물에는 욕심이 없어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쌀독이 비어간다고 보고해도 산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며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가꾼 채소와 산에서 나는 나물로 낀 일을 해결하는 것에 만족했고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빈한 삶은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버린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김선비는 매화나무 아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내를 만나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꿈속의 아내는 하얀 소복을 입고 매화꽃이 만발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혼례를 올리던 날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김선비에게 다가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생생하여 김선비는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 굳게 믿었고 그날 이후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 얼굴색이 한결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고 산골짜기에 얼음이 녹아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집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도 물이 오르기 시작하여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꽃눈이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김선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박노인에게 올해는 꽃이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필 것 같다고 자랑스레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쓸었고 오래된 기와집에는 모처럼 생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었는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사는 김선비의 먼 친척들이 그의 재산과 땅을 탐내어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김선비가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과 집이 누구에게 가겠느냐며 억지로라도 장가를 보내거나 양자를 들이게 하여 재산권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직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가올 먹구름을 예감하지 못한 채 폭풍 전에 고요함을 즐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선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아내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그의 발목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시집을 꺼내어 아내가 좋아했던 시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읽는 그의 목소리는 맑은 아침 공기를 타고 산골짜기로 퍼져나갔고 나무 위의 산새들도 그의 독서 소리에 화답하듯 지저귀였습니다. 이 평화롭고 성스러운 아침의 의식은 김선비에게 있어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과였으며 그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매화나무 뿌리 근처에 잡초가 자란 것을 발견하고 손수 호미를 들고 김을 매주었습니다. 그는 나무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흙을 파내고 잡초를 뽑아내며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내 그대가 피워낼 고운 꽃을 보기 위해 겨우내 기다렸소. 그의 손길은 마치 어린 자식을 다루듯 섬세하고 자애로웠으며 나무 또한 그의 정성을 아는지 가지를 아래로 들이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 되어 교감하는 이 신비로운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 질 무렵이 되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매화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었습니다. 김선비는 툇마루에 앉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오직 이 나무와 집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사무치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퉁소를 꺼내어 구슬픈 곡조를 불곤 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지나가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듣는 듯 했습니다. 퉁소 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스며들어 그들의 마음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와 주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오늘은 읍내 장터에서 귀한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다려두시면 기력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의 정성이 고마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친부모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박노인이 있었기에 그는 외로운 상월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정이 있었고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내일은 매화꽃이 한두 송이 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내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그는 평온한 호흡과 함께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아내가 남긴 낡은 베개가 놓여 있었고 방 안가득한 매화 향기가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의 하루는 또다시 저물어 갔고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매화나무 집에
고요를 깨트리는 불청객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오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비단으로 치장된 가마였기에 밭을 갈던 농부들도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았고, 동네 아이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가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행차를 알리는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적막했던 산사를 뒤흔들었고, 김선비의 집 대문 앞에서야 그 소란스러운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 나온 박노인은 가마에서 내리는 인물을 보고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선비의 먼 친척 고모였는데, 그녀는 10년 전 김선비의 집안이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형형색색의 비단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수수하고 정갈한 김선비의 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이 지저분하다느니,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느니 하며 혀를 쯧쯧쯧 찼습니다. 박노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지만 그녀는 본체 만체하며 곧장 안채를 향해 목청을 높여 조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진 북소리처럼 날카로워 듣는 이의 귀를 거슬리게 했고, 뒤뜰의 산새들조차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던 김선비는 난데없는 소란에 미간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모의 얼굴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섰는데, 예고도 없이 찾아와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그녀의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김선비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고 정중하게 고모를 맞이하여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고모는 방에 들어앉자마자 방석이 낡았다며 불평을 늘어놓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하는 최 부자가 자신의 사돈의 팔촌이라며 그 집 딸이 홍기를 놓쳐 참한 신랑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죽은 귀신을 붙들고 청승맞게 살 작정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구석진 산골에서 썩을 셈이야. 고모는 김선비의 속을 긁어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최 부자네와 사돈을 맺으면 이 낡은 집을 헐고 기와집을 새로 지어줄 뿐만 아니라 논밭도 넉넉히 떼어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김선비의 인생을 구제해주러 온 사람처럼 생색을 냈지만 그 눈빛은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훑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차를 따르는 손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김선비의 단호한 거절에도 고모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랑이니 의린이 하는 것도 다 배가 불러야 하는 소리다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최 부자네 딸의 사주 단자라며 붉은 종이를 꺼내 김선비 앞에 들이밀었는데 김선비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고모님, 제 아내는 이 집 뒤뜰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어찌 다른 여인을 들여 아내의 영혼을 슬프게 하겠습니까?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가애가 서려 있었지만 고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고모가 김선비를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김선비가 가진 이 집터와 뒷산의 매화나무, 밭을 탐내어 온 것임을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마을에는 곧 읍내 상인들이 산골짜기까지 길을 내고
별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김선비의 집이 바로 그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는 최 부자와 결탁하여 김선비를 장가보내 읍내로 내보낸 뒤 이 집과 땅을 차지하여 큰돈을 벌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박 노인은 주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혈육의 정 때문에 고모를 냉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고모는 해가 질 때까지 집에 머물며 온갖 참견을 다 했는데 부엌에 들어가서는 살림살이가 엉망이라며 박 노인을 타박했고 뒤뜰에 나가서는 매화나무 그늘 때문에 집안에 음기가 가득하다며 불길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가 묘지 곁에 있어서 귀신이 붙었다. 당장 베어버리지 않으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말에 안색이 창백해지며 그 나무는 제 아내와 같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어른이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고모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 앉았습니다. 김선비는 뒤뜰로 나가 매화나무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마치 나무가 고모의 악담의 상처라도 입었을까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박 노인은 저녁상을 차려왔지만 김선비는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마음에 돌이 던져져 흙탕물이 인 것처럼 그의 내면은 심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자 우수수 떨어지는 꽃잎들이 마치 아내의 눈물처럼 느껴져 김선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귀신에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밤마다 무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그 집 매화나무가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다더라. 김선비 얼굴이 창백한 것도 다 귀신 때문이다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분명 고모가 퍼뜨린 것이 틀림없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김선비를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그가 집을 떠나게 만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점차 김선비의 집 근처에 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박 노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와 김선비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날이 읍내 장터에 갔더니 상인들이 저에게 쑥덕거리며 부적을 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게 다 그 고모님 짓이 분명합니다. 김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박 노인을 달랬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는 법일세. 우리가 떳떳하면 그만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게. 그러나 김선비의 속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이 못내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최 부자가 보냈다며 비단 옷감과 귀한 술, 산의 진미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험상궂게 생긴 장정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짐을 나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상 무력 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장정들은 마당에 짐을 쿵쿵 내려놓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고모는 거만하게 마루에 걸터앉아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이게 다 최 부자 어른의 성이다.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귀한 것들이니 감사히 받아라. 그녀의 태도는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당당하고 무례했습니다. 김선비는 선물 꾸러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저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정녕 내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릴 셈이냐. 좋은 말로 할 때 받아라. 안 그러면 네가 아끼는 저 나무가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폭력을 싫어하는 성품 탓에 맞대응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나서려 했으나 김선비가 눈짓으로 말리는 바람에 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고모는 장정들에게 눈짓을 하여 뒤뜰로 가게 했습니다. 저 나무가 문제야.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햇빛을 가리니 좀 쳐내야겠다. 장정들이 톱을 들고 매화나무 쪽으로 다가가자 김선비는 맨발로 튀어나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나무에 손을 대려거든 나를 먼저 베고 가시오. 평소 온화하던 김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의 기세가 워낙 맹렬하여 덩치 큰 장정들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모는 독한 놈, 죽은 마누라가 밥 먹여주냐 하며 악을 썼지만 김선비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뜰을 서성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매화나무는 여느 때보다 처연해 보였고 바람에 스치는 나무집 소리는 마치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나무의 껍질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그대가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는구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대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나무 뿌리를 적셨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김선비의 마음속 폭풍우는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노인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집 안을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밤이면 담장 너머로 돌멩이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이것이 고모와 최 부자가 사주한 불량배들의 소행이라 짐작하고 밤새 몽둥이를 들고 마당을 지켰습니다. 집안은 흡사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김선비와 박노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평화롭던 안식처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표적이 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웬 낯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나가는 직관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청했습니다. 마음 약한 김선비는 그를 안으로 들여 물을 대접했는데 물을 마신 노인은 집터를 둘러보더니 대뜸 혀를 차며 불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집터는 천하의 명당이나 뒤뜰의 나무가 문제로다. 나무 뿌리가 조상의 묘소를 파고들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집안의 대가 끊기고 주인이 급사할 운세야. 김선비는 그 말이 고모가 사주한 것임을 직감했지만 직관의 탈을 쓴 노인은 뻔뻔하게도 당장 나무를 베고 구슬해야 한다고 떠벌렸습니다. 김선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십시오. 내 집의 길 흉화복은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노인은 김선비의 태도에 머쓱해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야 라고 저주를 퍼붓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박노인은 대문 밖끝까지 쫓아가 소금을 뿌리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져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관의 말은 김선비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혹시나 정말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내의 무덤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들이 노리는 것은 나리의 혼사가 아닙니다. 이 집과 땅입니다. 최부자라는 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장사치입니다. 고모님과 짜고 이 집을 빼앗으려는 게 분명합니다. 부디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내 어찌 아내와 함께한 이 터전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는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일세.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시련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고모는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여론을 이용하여 김선비를 압박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김선비, 자네 고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자네가 혼자 사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돈이 굿이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려면 저 나무부터 좀 정리하고. 마을 어른들은 고모에게서 뇌물을 받았는지 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마저 자신을 몰아세우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제 아내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김선비의 호소에도 사람들은 그저 헛기침만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모는 기고만장하여 이것 봐라. 마을 사람들 뜻이 다 이러하다. 내일날 잡아서 인부들을 데리고 올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갔고 김선비는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적이 된 것 같은 고립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촛불을 켜고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들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불효자 김아무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힘이 부족하여 집안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아내와의 약속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절박했고 처절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처럼 밖에서 매화나무 가지들이 창호지를 긁으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녘, 박노인은 뒤뜰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매화나무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손에는 톱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누구냐 하고 소리치자 그림자는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가서 확인해보니 나무 밑동에 약간의 톱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몰래 나무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박노인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김선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가슴을 쳤는데 주인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침이 되자 결연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벼루와 먹을 꺼내어 정성스레 갈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한지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경문과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붓을 쥔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에 맞서 그는 홀로 싸울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월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습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김선비의 집을 둘러싼 불길한 기운 때문인 듯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던 김선비는 까치 우는 소리 대신 불길한 까마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습관처럼 뒤뜰을 바라보았는데 안개 속에 희미하게 서 있는 매화나무의 자태가
오늘따라 처연해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뒤뜰로 나간 김선비는 나무 밑동을 살피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이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톱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 상처 부위에서는 맑은 수액이 마치 사람의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 그대가 이리 다쳤구려. 차라리 내 팔을 베어낼지언정 어찌 그대의 몸에 칼을 댄단 말이오. 그의 눈물은 나무의 수액과 섞여 흙으로 스며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박노인 또한 분기탱천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누군가 밤을 틈타 저지른 이 비열한 짓은 김선비의 마음에 맺혀 있던 인내심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과 나무가 단순히 조용한 은신처가 될 수 없음을,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전쟁터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고함이 들려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나오시오. 거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모와 최부자가 고용한 왈패들이었는데 그들은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 막아보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 밀쳐져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부자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으로 들어섰고 고모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콧대를 높이며 그 옆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마당을 쓱 둘러보더니 혀를 차며 터는 좋은데 집이 낡아 빠졌구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제법 쓸만하겠어 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김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의관을 정지하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가? 당장 나가지 못할까? 김선비의 호통의 왈패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최 부자는 비웃음을 날리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보시게 김선비, 자네 고모님이 사정사정해서 내 특별히 와준 걸세. 이 흉가를 제값을 쳐서 사주겠다는데 왜 이리 고집을 피우나 귀신 들린 나무 하나 때문에 팔자를 고칠 기회를 찰 것인가. 최 부자의 말 속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인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모가 옆에서 거들며 나섰습니다. 조카야, 최 부자 어른 말씀이 100번 옳다. 네가 죽은 마누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다만 그렇다고 산 사람이 거짓골로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참에 집 팔고 읍내로 나가서 새 장가 들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게 다 너를 위한 길이다. 그녀는 위선을 떨며 김선비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그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치가 떨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님, 제게 이 집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아내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저 매화나무는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고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품 안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엽전들이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게 계약금일세. 잔금은 집을 비워주면 바로 치러주지. 이 정도면 자네 평생 먹고 놀아도 남을 돈이야. 얌전히 받고 물러나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선비의 자존심을 돈으로 짓밟으려는 최 부자의 태도에 김선비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엽전 꾸러미를 발로 차 마당으로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돈 거두시오. 내 집 마당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지란 말이오. 그 모습을 본 초에 부자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호, 이 양반이 좋은 말로 하니 못 알아듣는구먼. 그래,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이 집 명의가 아직 자네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봤나. 최 부자의 말에 김선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김선비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명예 이전을 제대로 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모는 그 틈을 노려 자신이 유일한 혈육임을 내세워 관에 로비를 하고 서류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가 자식도 없이 죽으면 어차피 이 집은 내 차지가 되는 법이다. 미리 받는 셈치고 좋게 끝내자. 고모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휘감으며 몰려왔고 매서운 돌풍이 불어와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매화나무 가지를 거세게 흔들었고 나무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렸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병고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최 부자도 당황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람 좀 분다고 겁먹을 것 없다. 어서 저 나무부터 베어버려. 최 부자의 명령에 왈패 2명이 톱과 도끼를 들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화나무에 다가가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채찍처럼 휘몰아치며 그들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어디선가 날아온 기와 조각이 왈패의 발 앞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와 귀신이다 나무가 사람을 공격한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끼를 버리고 마당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선비는 이것이 아내의 영혼이 노하여 일으킨 바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는 아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날씨와 김선비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훈장 어른과 이장을 비롯하여 동네 안악들과 아이들까지. 좁은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험악한 분위기와 최 부자 일당의 행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읍내 깡패들 아니야. 김선비네. 무슨 일이 난 게 분명해. 고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조카놈 잘 되라고 중신을 섰더니 노인네를 이렇게 박대하고 귀신 들린 나무만 끼고 도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고모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술렁였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김선비가 너무 매정하다고 혀를 찼지만 평소 김선비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은 고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긴 뭐하지만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야 쓰겠소 최 부자. 자네도 체면이 있지. 늙은 하인과 선비 혼자 사는 집에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위세를 부리는 건 도리가 아니네. 이장의 점잖은 타이름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장,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오. 나는 정당하게 내 돈 내고 땅을 사려는 것이오. 저 미친 선비가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김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고 이 사람들에게 매화나무와 아내의 무덤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박 노인에게 눈짓을 하여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낡은 목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김선비의 아내가 혼수와 함께 가져왔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에게서 목함을 받아들고 최 부자와 고모 그리고 담장 밖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도포 자락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비장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들으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탐내는 이 집과 땅, 그리고 저 매화나무에 얽힌 사연을 오늘 똑똑히 밝히겠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베어야겠다면 그때는 내 목을 먼저 베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어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사연은 무슨 얼어 죽을 사연. 시간 끌지 말고 냉큼 도장이나 찍어. 그러나 김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한 장과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문서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내린 교지 임금이 내리는 문서와 비슷한 형식을 갖춘 오래된 증서였습니다. 마을의 훈장 어른이 그 문서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김선비는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제 조상님이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옛날 병자년 난리에 제 증조부께서 나라를 구한 공을 인정받아 임금님께 하사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저 매화나무는 그때 임금님께서 친히 묘목을 내려주시며 대대손손 이 땅을 지키고 충절을 기리라고 명하신 국왕의 하사품입니다. 김선비의 충격적인 발언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동안 김선비가 겸손하여 가문의 내력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하사한 땅과 나무를 훼손하려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폐륜을 넘어 국법을 어기는 중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말했을 것이지. 왜 이제야 꺼낸단 말이냐. 최 부자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훈장 어른이 다가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네. 옥새가 찍혀 있어. 이건 관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증거일세. 훈장 어른의 확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어 보이며 슬픈 눈빛으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내가 남긴 것입니다. 아내는 죽기 전 자신의 넋이 저 나무에 깃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내와 제가 나눈 피 맺힌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김선비는 주머니 끈을 풀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매화나무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김선비는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편지와 말린 꽃잎들을 손에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연화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모 누명을 쓰고 몰락한 집안의 딸이었고 관군에 쫓겨 이 상월까지 숨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그녀를 거두어 며느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 매화나무는 그녀가 고향집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어 키운 것으로 그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자 고향이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겨주고 며느리로 삼았다니.
자칫하면 김선비의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누명은 벗겨졌으나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저 나무가 베어지면 자신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아내의 영혼이 깃든 나무를 베어내고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김선비의 절절한 호소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안악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훈장 어른은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를 괴팍하다고만 여겼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채 부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감성팔이 하지 마라. 역적의 딸을 숨겨준 게 자랑이냐. 관에 고발하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 부자는 이제 협박의 수위를 높여 김선비를 벼랑 끝으로 몰려했습니다. 고모 역시 눈치를 보다가 다시 길을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되먹지 못한 문서를 들이밀어 당장 저 나무를 베어버려. 그녀는 왈패들을 부추기며 다시금 소란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매화나무 가지들이 바람도 없는데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톱질 자국이 있던 상처 부위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피를 토하며 분노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놀라지 않고 나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 있어. 저들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 순식간에 수만 개의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얀 매화꽃들이 팝콘 터지듯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절은 아직 쌀쌀한 초봄이었고 다른 나무들은 잎도 나지 않았는데 오직 김선빈의 매화나무만이 만개하여 눈부신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마당을 넘어 마을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진동했습니다. 왈패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와 고모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만개한 매화나무 아래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꽃잎들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광채에 쌓여 있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서생이 아닌 신성한 수호자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떨고 있는 최 부자와 고모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오. 감히 이 신령한 나무를 배려한다면 당신들은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매화꽃잎들이 눈보라처럼 휘날리며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몰아내려는 듯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탐욕스러운 자들이 이 경고를 듣고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파멸의 길을 갈 것인지 운명의 시간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부시게 피어난 매화꽃잎이 마치 한방눈처럼 마당 가득 휘날리자 험악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계절을 거스르고 피어난 수만 송이의 꽃들은 저마다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마음을 정화하려는 듯 신비로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칼과 도끼를 들고 설치던 왈패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흉기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입을 딱 벌린 채 매화나무를 올려다 보았는데 나무 위에서 아른거리는 하얀 빗무리가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본능적인 떨림이었으며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뒷걸음질 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천하의 거상이라 자부하던 그의 오만함도 하늘이 보여준 기적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생명의 신비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화꽃 잎이 그의 얼굴에 와닿을 때마다 그는 마치 뜨거운 불인두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서늘한 공포였으며 아내의 영혼이 보내는 무언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벌벌 떨며 김선비를 올려다보았지만 김선비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모 또한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카의 앞날을 위한다는 핑계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상의 어리서린 땅과 가문의 수호신과도 같은 나무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휘날리는 꽃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마치 돌아가신 오빠, 즉 김선비 부친의 호통소리처럼 들려 그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잠시 뭐에 씌었나 보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땅바닥을 기어 최 부자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훈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보시오. 최 부자 그리고 자네 고모.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 나무가 피워낸 꽃을 보고도 욕심을 부리겠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네. 훈장 어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동안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을의 보물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오. 김선비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를 했소. 당장 물러가시오. 사람들은 그동안 고모의 이간질에 속아 김선비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하여 더욱 목소리를 높여 두 사람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선비는 조용히 다가와 주저앉은 최 부자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고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지고 온 돈은 다시 가져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내 당신들을 관에 고발하여 죄를 묻지는 않겠소. 다만 오늘 본 것을 평생 기억하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오. 김선비의 관용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최 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허둥지둥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비단 보따리와 술병들이 마당에 뒹굴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마지막으로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박노인이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나리께서는 마님을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이 늙은 종과 저 매화나무는 아직 마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오. 박노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혈육에게 배신당한 주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고모는 박노인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마을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도망치듯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뒤흔들었던 소동은 거짓말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청객들이 모두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만개한 매화나무 주위로 모여들어 감탄사를 연발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떨어진 꽃잎을 조심스레 주어 손수건에 싸기도 했습니다.
훈장 어른은 김선비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네를 몰라보고 헛소문에 흔들렸던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자네가 이토록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김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의 어르신, 제가 부족하여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을 청년들은 최부자 일당이 난동을 부리며 망가뜨린 대문과 담장을 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선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해지기 전까지 말끔하게 고쳐놓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수 일을 하는 김씨 아저씨는 연장을 가져왔고 힘 좋은 돌쇠는 무너진 담벼락의 돌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안악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흩어진 흙먼지와 쓰레기를 치우며 그동안 김선비를 멀리했던 미안함을 몸으로 때우려는 듯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집처럼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피고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못했던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집안은 더욱 포근한 기운으로 감싸였고 구수한 차 향기가 매화 향기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박노인은 곶간을 털어 아껴두었던 곶감과 약과를 꺼내어 접시에 담았고 김선비는 사랑방에서 찻잔을 모두 꺼내어 마루에 내놓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빛을 받은 매화꽃은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박노인이 내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야. 어떻게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던 곳에서 이렇게 꽃이 필 수 있지. 한 안악의 말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게 다 김선비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지. 죽은 부인이 감동해서 내려온 게야. 사람들은 이제 김선비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뒤뜰의 매화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 보시오. 이제 오해는 모두 풀렸소.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있어.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무는 바람에 가지를 살랑거리며 대답하는 듯했고 가끔 꽃잎 하나가 날아와 김선비의 찻잔 위에 살포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꽃잎을 건져 입에 넣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네. 이 매화나무 집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지켜야 할 성지라는 것을. 앞으로 누구든 이 집을 해하려 한다면 우리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김선비에게 그 어떤 법적 보호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소리꾼이 나서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김선비와 연화낭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슬픈 가락이었지만 결코 슬프지만은 않은 애틋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조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고 아이들은 매화나무 아래서 꽃잎을 잡으러 뛰어다녔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했던 김선비의 집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김선비, 오늘 고생 많았네. 푹 쉬게나. 내일 또 들르겠네. 반찬 좀 챙겨올 테니 끼니 거르지 말고. 따뜻한 인사말들이 오고 갔고 김선비와 박노인은 대문까지 나가 배웅을 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내려가는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김선비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대문을 닫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가 외롭고 쓸쓸한 적막이었다면 지금의 고요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안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찻잔을 정리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날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처음입니다. 돌아가신 A씨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없었다면 내 어찌 오늘까지 버텼겠는가. 들어가서 쉬게나. 나도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 김선비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뜰로 향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라 매화나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핀 매화꽃은 낮보다 더 신비롭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신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로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연화, 오늘 당신이 보여준 기적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 고맙소. 이제 사람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 우리 둘이서, 아니 박노인과 함께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픈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확신이 차 있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사락사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선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매화 향기에 취해, 달빛에 취해, 그리고 아내의 사랑에 취해 그는 나무 아래서 깜빡 잠이 들 뻔했습니다. 밤이슬이 차가워질 무렵 박노인이 겉옷을 들고 나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아내의 무덤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주무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리다. 그는 나무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사랑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촛불을 켜자 벽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가 오늘따라 더욱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오늘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먼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오늘 느꼈던 벅찬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글을 쓰는 그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비치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매화나무 집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등대와도 같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별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매화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매화나무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내일의 태양은 어제와는 다르게 떠오를 것입니다. 김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매화 향기가 그를 살아있게 했고 그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어진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매화나무 집에는 다시금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매화꽃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청가한 향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비는 여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들이닥치는 아침 공기가 어제와는 달리 달콤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의 기적을 증명하듯 하얀 꽃잎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박노인은 빗자루질을 하는 대신 꽃잎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봄 기운과 평화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는 농부들은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문 안을 향해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비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꽃향기가 참 좋습니다. 김선비 또한 굳게 닫아 걸었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갓 쪄낸 떡이나 신선한 나물을 소쿠리에 담아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는 그동안 김선비를 오해하고 멀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고립된 섬과 같았던 매화나무 집이 비로소 마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김선비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대문 밖을 서성이던 아이들도 김선비의 온화한 미소와 박노인이 건네주는 맛있는 간식에 이끌려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선비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자 적막했던 고택은 생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매화나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듯 가지를 살랑거리며 꽃이 풀머 위로 떨어뜨려 주었고 아이들은 꽃비를 맞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텃밭을 가꾸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호미질을 하다가도 잠시 허리를 펴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주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A씨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런 모습으로 자식들을 키우셨을 텐데 비록 A씨는 곁에 없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나무 아래서 주인이 다시 웃음을 찾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은 박노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먹을 감자를 삶고 식혜를 만들며 늙은 몸의 고단함도 잊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안의 사람의 온기가 돈이 낡은 기둥과 석가래조차 윤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난리통을 피웠던 고모와 최부제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날의 기이한 경험에 크게 놀라 병을 얻어 알아누웠다거나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의 오해가 풀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세상에 당당히 알릴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는 가끔 뒤뜰의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인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어 산과 들은 온통 연두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뒷산에 진달래와 개나리도 피어났지만
김선빈의 뒤뜰의 매화꽃은 여전히 지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꽃이라면 열흘을 넘기기 힘들지만 이 나무의 꽃은 마치 주인의 정성에 보답하려는 듯 한 달이 넘도록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천년의 사랑이 피운 꽃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매화나무를 향해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성소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장 어른이 귀한 술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선비, 날이 너무 좋아 술 생각이 나서 왔네. 말벗이나 해주게. 김선비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여 매화나무 아래 술상을 차렸습니다. 박노인이 정성껏 붙인 화전 꽃부침개을 안주로 내오자 술자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시와 학문에 대해 논하고 인생의 덧없음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김선비의 깊어진 학식과 인품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이미 이 상골에서 도를 깨우친 듯하네. 자네의 삶이 바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아. 김선비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떠나간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잔에 비친 매화꽃 그림자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아내와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그를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훈장 어른이 기분 좋게 취하여 돌아간 뒤 김선비는 혼자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떨어진 꽃잎 하나하나를 손으로 주워 모으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연화, 오늘은 마을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소.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치자 그는 마치 아내가 뒤에서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저녁상을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왔습니다. 갓 뜯은 쑥으로 끓인 맑은 국과 두릅대침, 그리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이었습니다. 날이 봄 향기가 가득한 밥상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김선비는 수저를 들며 박노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네도 이리 앉게. 오늘은 겸상하여 같이 먹세. 박노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김선비의 강권에 못 이겨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후루룩 국 마시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의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선비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매화나무를 비추자 하얀 꽃잎들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는 퉁소를 꺼내어 입에 대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퉁소 소리는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밤 공기를 갈랐고 그 선율에는 슬픔 대신 아련한 그리움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그 퉁소 소리를 들으며 김선비가 오늘도 매화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안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연주를 멈추고 나무에게 다가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혼자라 외롭지 않으냐 묻지만 나는 한 번도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이 꽃이 피면 당신이 웃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당신이 말을 거는 것인데 어찌 외롭겠소. 우리는 모습만 다를 뿐 언제나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거친 껍질에 뺨을 대고 나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흙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리는 생명의 소리가 그의 맥박과 공명하며 뚜렷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밤이 깊어 이슬이 차가워지자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를 폈습니다. 그는 아내의 베개를 자신의 베개 옆에 나란히 놓고 이불을 가지런히 폈습니다. 비록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매화 꽃잎이 떨어져 툇마루를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 만날 아내를 기대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매화나무 아래서 눈을 뜰 것이고 박노인이 끓여주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언젠가 자신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는 기꺼이 저 매화나무 뿌리 곁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영혼이 나무가 되어 영원히 함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릴 것을 생각하니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기다림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차 느려지고 깊어졌으며 의식은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잠들고 고요한 밤, 매화나무는 여전히 깨어 김선비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가지 하나를 길게 뻗어 창가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가장 향기로운 꽃내의 음을 방 안으로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잘 자요, 내 사랑, 나도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입맞춤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깊은 상월의 밤. 지극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동행이 되었고 홀로 남은 선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행복한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매화꽃 흩날리는 무덤가, 그곳에는 슬픔 대신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의 향기만이 그윽하게 머물러 듣는 이의 마음까지도 평온하게 감싸 안아줍니다.